CCTV 김호중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본인만 빼고 본인의 당선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습니다. 본인의 미래를 제외한 대한민국 거의 모든 정치 현안의 미래를 대단히 높은 촉수로 여의도 공주사 정봉주 의원과 잠시 후에 PSI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제가 보니까 말이죠. 예. 발모인이 되셨어요? 제가 오랫동안 탈모인으로 불렀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정봉주 의원을 보았는데, 파마를 하신 건 처음 봤을 뿐만 아니라, 파마가 파마답게 됐습니다. 예. 머리가 다 어디서 나신 겁니까, 이게? 별로 이제 신경 안 써요. 사람들이 하도 얘기해도 믿지가 않기 때문에 네. 제가 제조한 약을 15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제조한 약을 먹었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그 화면으로 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가까이서 몇 년간 지켜본 결과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엄청난 두 배가 발모가 났죠, 두 배. 깜짝 놀랄 지경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성 편력이 앞으로 두 배가 되는 건가요? 이미 충분히 많은 오늘 시간 없으니까 빨리 진행하시죠. 여러 가지 사안이 원래 있었는데 이 얘기부터 바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연평도. 예. 네. 이 사건 관련해서 사람들이 이제 첫 번째로 관심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대통령이 정말 어떻게 처음에 발언하고 어떻게 바뀌어갔는가 이 얘기도 있고 북한이 왜 그랬는가 이런 것도 있고 왜 하필 이 시점인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할 말이 물론 사실은 지금이 사건이 일어나고 하루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아직은 분석이 디테일하게 나오기는 부족하나 그러나 또 이제 봉도사니까 직감적으로 간파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얘기를 좀 해주시죠. 우선 상황이 이제 워낙 위중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해병대 우리 그 꽃다운 나이에 그 청년들도 목숨을 잃었고 민간인도 목숨을 잃었고. 그런데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의미를 보기 앞서갖고 한나라당 의원들이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 보면 왜 전쟁 안 하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많은 경우에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면제 정권 아니에요, 면제 정권?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우리는 데모하느라고 뭐 면제당 됐다고 이유도 있지만 거기 다 이리저리 빠진 거 아니에요. 행불이죠. 그러니까 행불 부르고 뭐 그 이리저리 버티다가 안 가고. 어머님이 통일서를 전달 6년간 못했던 거요? 뭐 아니 그런 근데 식으로. 진짜 요즘 보면은 불안한 게 아니 왜 전쟁 안 하냐고 그래요. 그것도 당의 책임자들이. 그렇게 말해야 보수 진영이 좋아할 줄 알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 박지원 대표가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더라고요. 확전 반대, 확전해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왜 야단을 하지? 확전을 하자는 건가요? 그러니까 막상 또 확전하자 그러면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 작전권도 없고. 그러면 한나라당의 공식 그 포지션은 전쟁을 하자는 건가요? 그 사람들은 무슨 기회에 따라서 말할 찬스를 잡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쟁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상황이 오게 된데 3년 동안 지들이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고 이러한 그 대결 상황으로 몰고 온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이 그런 데인데 자기들이 잘못한 건 얘기하지 않고 왜 전쟁 안 하냐? 그 본심이 국회의원으로 볼 때 그 본심이 이게 인기성 발언이에요? 아니면 본심인 거예요?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말로 전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아니죠. 이렇게 말해줘야 보수 진영이 한나라당의 보수성을 인정해주고 네. 자기가 좀 튀니까 하는 겁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요즘 이런 얘기를 해요. 전쟁 난다고. 전쟁 나면 도망가는 순서가 정해져 있대요. 대통령, 연예인, 두 번째가, 그래서 세 번째가 국회의원, 네 번째가 일반인들이 도망간대요. 왜 연예인이 먼저, 국회의원이 먼저? 높은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 초등학생 머릿속에는 우리 딸내미 분석이니까 다른 데서는 국회의원이 먼저라고 들었을 수도 있죠. 살짝 바꿨을 수도 있는 거지. 그 따님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연예인이 더 높군요. 아니,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정권이 4학년 애들이거든요. 정권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책임하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전쟁하면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저거는 어떻게 보세요?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 최초의 예. 얘기가 확전을 방지하라 이거였단 말이죠. 예. 보도된 대로는. 그랬다가 좀 있다가는 단호에 대처하되 예. 확전을 방지.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그 확전을 반대하라는 얘기는 빠졌고 예. 단호에 대처하라고. 단호히 대처하라고 계속 강조, 점점. 그다음 몇 배로 응징하라. 몇 배로 응징하라. 그다음에 비행기를 폭격하라. 뭐. 점점 세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스타크래프트 게임도 아니고. 근데 저는 이 변명이 되게 웃겼어요. 예. 참모가 얘기한 건데. 예. 착각해가지고 얘기했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틀린 얘기죠. 사실은 대통령이 한 얘기인데 문제가 심각해지고 문제가 커질 것 같으니까 참모라고 돌린 거고 옛날에 그랬잖아. 이거 발언하는데 청와대 정무수석인가 누구 수석이 메시지를 전해줬잖아요. 네. 그게 청와대 입장 아니냐 그게. 네. 수석이라고 써갖고 그러니까 내 비서관이 준 자료다. 자기 비서관은 수석이라고 부르나요? 청와대 수석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청와대의 본심 진행됐던 일을 그거 아니라고 오리발 내는데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이 문제 갖고 군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아니, 명령이 불확실하니까. 예, 아니,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상황이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제 청와대에 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고 그래도 청와대에서는 안보가 중요하다. 늘 만전을 다해서 대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국력이 엄청나게 세진 것 같아요, 벼랑 안에. 근데 막상 바닥은 가보니까 포문 중에 6개 중에 뭐 2개는 고장나 있고, 엄한 데다 쌓여 있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늦게 대응하고. 늦게 대응하고. 이 사람들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은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 앞에서는 하는 척 하지만 막상 이게 자율적이고 스스로 알아서 하는 이런 게 없어졌기 때문에 밑에는 가면 갈수록 기강이 다 해이해져 있다. 그래서 사회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권위주의 정권은 가면 갈수록 힘으로 통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 힘이 벗어난 지역에서 안 하는 거죠. 명령이 없으면 움직이질 않다. 안 움직이는 거죠. 지금 보면 해라 그러면 앞에서 네 하겠습니다 각하. 그럼 돌아서면서 너나 하세요. 그 밑에 바닥에 가보니까 군 기강 이런 것도 사실 여러 가지로 흐트러져 있고 많이 이른바 군기가 빠져 있었는데 이 문제가 나는 사실은 청와대 이 통치체제 시스템 문제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이 대처 잘못했다 이걸 비판할 게 아니고 지금의 통치 철학이나 형태를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시키는 일만 익숙해지게 돼 있고. 거기에만 있죠. 그거를 우리가 청와대에 있는 옛날에 우리하고 같이 근무했던 친구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5급 아래는 있어요. 청와대 들어가서 분위기를 보니 자발적으로 뭘 하려는 게 아니고 앞에서만 잘하려고 뒤에서는 실질적으로 일을 안 하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흘러져 나옵니다. 그럼 안 시키는 일은 안 하는 거군요. 안 시키는 건 안 하는 거예요. 괜히 시키고 욕먹을까봐.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해야 될 게, 지금 상황 보면서 웃는 사람들이 또 있죠. 뭐냐면 그 전에 막 코너로 몰려가고 있었어요. 대포폰 전국 때문에. 국정감사, 특검 이런 것 때문에 코너로 몰려가고 있었는데 지금 누가 웃고 있냐면 청와대와 검찰이 좀 웃고 있겠죠. 근데 전 이런 상황을 보면서 국민들이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게 안보와 민주주의는 서로 묶여가 있는 것 같으면서 병행해서 또 같이 가야 되거든요. 한반도 평화도 똑같은 거죠. 근데 안보 문제에 대해서 막 우리가 열심히 얘기를 하되 이 사회의 진정한 안보는 민주주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도전받거나 그게 역행됐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린 잘 처리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계속 가야 돼요. 근데 언론에서도 보면. 의원님이 오늘 굉장히 논리적이신데? 아니, 이게 머리가 많이 나다 보니까. 평소하고는 다르게? 아니, 평상시에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막 책임이 드는. 보통 5분 이상 얘기하면 본인 자랑으로 빠지는데. 안 빠지시고. 아니, 그리고 그 대포 쏜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하고 싶은 얘기 많잖아, 이게. 대포폰을 대포로 지금. 그거 적어두세요. 안 재밌었다. 전 근데 북한 에서 포를 쏜 문제도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제 통치 철학의 문제다. 그거 동의합니다. 결국은. 그리고 저게 이제 군 다 보안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 주장하는 걸 또 중국 관영 TV는 정확하게 보도를 해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주장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우리 언론에 노출된 주장은 호국훈련하지 말라 그랬다. 이건 명백한 공격훈련이다. 북한 입장에서 북한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통상적인 훈련이었다. 그런데 그 주장을 지금 중국 관영 통신은
정확하게 보도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테일이 뭔가요? 어떤 상황에 북한이 위협을 받아서 이걸 이렇게 했다는 건가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또 그거는 설사 추정이 같더라도 얘기하기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어쨌든 뭔가 상황은 있었다. 그리고 민간인을 상대로 한 그 도발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얘기할 수 있죠. 실질적으로 뭔가 위중한 상황을 느꼈을 가능성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북한 내부의 어떤 정치 권력적 변화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내부 단속용으로. 내부 단속용으로. 외부의 위기를 만들어서. 둘 중에 하나 어느 쪽은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또 두 개가 서로 묶여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물려 그런데 뺨 때린 격이다 이럴 수도 있다. 그랬을 수도 있고 계속 자기들이 이제 주장했잖아요. 무슨 그 보복 성전 하겠다 무슨 그 주장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당시에 이제 당일날 호구 훈련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측에서는 남측을 향해서 포를 쐈다. 포를 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등등에 대해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그쪽 지역에서 이렇게 남북한 국지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무엇이었었냐. 근본적인 원인은 한반도 평화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한 원인을 찾아서 그러한 원인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조처를 취하는 게 바로 정치를 하는 거죠. 이걸 가서 전쟁을 치고 뭐 왜 비행기 출격시켜갖고 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한나라당 면제된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오히려 누군가요? 한나라당 그 사찰받았던 누구죠? 남경필? 왜 그 사람은 그래서 사찰받았나 봐요. 얘기를 정확하게 하더라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냉정하게 그런 표현이 맞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확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과 혹은 더 크게 보복해야 되는 사람 양쪽 다 어떻게 하라는 건지 메시지가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불안함을 느끼는 거죠. 말하자면 얘네들은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군에 대한 정확한 지침도 없고 그 청와대의 대응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이 있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우왕좌왕했던 것만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우왕좌왕했던 것은 분명하고 전체적으로 그 말은 강하게 하고 싶고 말로는 하고 싶지만 실질적인 대응 지침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 통치 체제의 문제예요. 전반적으로 구멍이 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예전에 연평 소위 99년인가 연평 대전 때 99년 2002년도인가 DJ 정권 시절에 그때 사실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그때 그 대통령이 내린 지침, 이게 네 가지인가로 정확하게 있더라고요. 다 기억은 안 나는데, 하나가 선제 공격을 하지 마라. 분명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공격을 당하면 반드시 똑같은 정도로 공격하라. 지금은 2배 공격 지침이 있더만요. 공격하라. 그리고, 그러니까, 교전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지시 내라는 거죠. 그리고 선제 공격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군이 이제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때 배로 밀어내고 뭐 이런 작전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도 동영상이 뜨더라고 이번에 자료 화면으로. 대신 그렇게 그 과정에서 전쟁이 더 커지는 것은 막아라. 뭐 이렇게 몇 가지 지침이 딱 정확하게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단호하게 대처하되 확전을 하지 마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이거죠. 저는 솔직히 처음에 언론에 보도된 게 확전을 막아라.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저 정도 상황인데 확전을 막아라? 첫 메시지가. 그러면은 무언가 저 상황을 알고 있었고 저게 정치적인 무슨 백그라운드가 있나? 이 생각이 먼저 딱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예전에 그 대통령 이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양반이 늘 주장하던 건 뭐냐면 엄정하게 대처하고 받은 만큼 되돌려주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민간인 공격을 받고 엄청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확전은 반대한다. 그럼 무슨 정치적 함의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먼저 들었는데 그게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 제대로 인식 박힌 사람들은 다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니 천안함 때 그랬잖아요. 다시 그런 도발하지 못하도록 응징하겠다는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런 딱 터지자마자 확전을 막어라? 확전을 막는 게 맞죠. 근데 그런 게 그냥 공해상에서 벌어진 상황일 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민간인 그 공격을 안 받아서 그럴 땐 맞는 얘기죠. 서로 그 공해상에서 논쟁과 싸움이 벌어질 수 있으니 확전이 되지 않도록 그 공해상에서만 일을 처리해라. 이런 건 가능한데 우리 영토가 공격을 받은 거 아니에요? 전쟁이라고 자기들이 분명히 얘기했죠. 국지전이라고. 그런데 확전을 막아라. 그래서 저는 이제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거는 뭔가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 우리가 방송이 아닌가요, 근데?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하면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할 얘기는 지금 빼놓고 다른 얘기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확전을 막아라라고 할 때 저는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무언가 이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그게 그 무언가가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그 얘기 이제 하셔야지. 그게 이제 그것과 별개로 가야죠. 대포폰 정국이 심각한 정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페이스북에도 그 얘기를 썼는데 그 워터게이트가 누구죠? 닉슨인가요? 네. 예, 닉슨이 워터게이트로 물러난 게 사람들이 워터게이트로 도청해서 물러난 줄 안 거예요. 거짓말해서 물러났죠. 그렇죠. 인정하지 않아서. 도청했는데 도청을 시인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물러날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네. 도청을 끝까지 오리발을 내민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 대포폰 사건은 민간인 사찰이고 범죄에만 쓰이는 대포폰을 쓴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안 썼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청와대가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에 한나라당이 동조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은 워터게이트 상황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무척 위험하고 정치권에서는 위기의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나라당에서 민간인 사찰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해라. 이러다가 2012년 선거에 다 죽는다. 근데 제가 보기엔 2012년 선거 가기 전에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게다가 그 대상이 원희룡 오세훈도 들어갔어요. 그럼요. 자기들한테 반대돼. 그러니까 이 5년 정권 잡는 게 한 50년 정권 잡고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반대되고 있는 자당 소속 의원들, 거기에 중진 의원들까지 싹 한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 편에 남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 대단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이게. 근데 어쨌든 지금 대포폰 정국은 김어준 총수의 표현대로 따르면 북한 대포에 의해서 대포폰 정국은 가버린 거예요. 대포폰 정국이 대포 정국에 의해서 지금 가려진 상황입니다. 네. 재미있다고 적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포폰 정국이 지금 사라진 거예요. 실종이 된 거예요. 절묘하긴 절묘하다, 객관적으로. 왜냐면 절묘하죠. 그 바로 직전에 이석현 의원이 불법 사찰의 자료를 하면서 예. 굉장히 부인할 수 없는 충격적인 자료를 했죠. 충격적인 자료.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검찰 자료 이런 걸 쫙 뿌렸잖아요. 예결위에서요. 네. 그리고 하루 거기도 다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그래서 대포폰 정국이 그렇게 위중하고 심각하고 정권 존립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다만 이제 쟤들이 지금 언론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아닌 것 같지만 트윗이나 페이스북이나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 보게 되면 무척 심각한 상황으로 이거 가고 있는데 이석현 의원이 최근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여기 보면은 뭐 PD 수첩 정리하고 뭐 언론 정리 이런 등등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를 조사해야 될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여기 쭉 떠요. 네. 무슨 부장검사, 형사 무슨 일부, 형사 일부, 특수 3부. 근데 여기다 보면요. 4시 36기, 4시 38기 이런 걸 다 써놨어요. 실명이랑. 그리고 누구 형사 일부장의 처는 누구누구고 뭐를 하는 사람이고 사시 몇 회. 그래서 주위에서 이 민간인 사찰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기들과 통할 수 있는 사람을 네트워킹을 딱 해놓고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면 뭐 인천 지금에 누구의 어디에 이름 누구 몇 개 다 있죠, 보면. 그렇죠. 그리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예. 검찰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예. 실명과 몇 개가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비하 동영상 그 촛불 시위와 연동되어 있음 오래되어서 기억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이제 이 권중기 이게 뭐 행정과 이런 사람들 그 수첩 아니에요? 네. 이게 복사한 거예요. 네. 이 권중기 씨가 복사해갖고 이석현 의원을 줬을까요? 줬을 리가 없죠. 줬을 리가 없죠. 네. 자기가 죽는 수첩인데. 이 수첩은 지금 보니까 조사하느라고 검찰에만 압수돼 있는 거예요. 검찰에만. 그 검찰밖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또 넘겨보세요, 이거를. 일단 내용 먼저 보시고. 여기 보면은 그 김종익. 그 KB 한마음 이 사람 조사받고 있는 거 아니었는데 뭐 주소 탁 나와요, 이게. 그리고 이 사람하고 연동되어 있는 주위 사람들 조사하고 국민연금공단 경영지원본부장으로부터 이 사람 자료를 받고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사찰한 근거가 나온 거예요. 이건 또 원충현이라고 다른 사람 수첩이에요. 네. 그리고 전화번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네요. 다 나온 게 그러니까 논양이게 사찰하고 있었던 다음 자료 좀 한번 보시죠. 자, 요거는 좀 넘어가고요. 잠깐만요. 그 전화료 보면 이시우란 사람이 이 자금이 불법 폭력 시위의 배후 지원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요게 바로 우리가 계속 생각했던 저 할아버지들이 가스통을 누구로부터 지원받아서 들고 나올까? 예. 예를 들면 그런 거네요. 그런 고민이나 똑같은 거죠. 그리고 그때 요 시기에 대통령이 무슨 발언을 했냐면 촛불은 누구 돈으로 사서 나눠주지? 그 발언했어요. 자기들이 돈으로 동원하니까 사람들을 촛불도 그럴 줄 알고. 그러니까 촛불 시위에
자금을 대주고 있는 촛불 폭력 시위에 자금을 대주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 이런 발언들이 나올 때거든요. 그게 이슈가 누가 봤더니 찾지도 못했어요. 이석현 의원은. 근데 K모 신문, 경향신문이죠. 네. 경향신문에서 이시우는 유시민 의원 정책보좌관인데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시우란 사람이 그런 건 나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사람도 어떻게 나까지 조사를 했느냐. 그러니까 이 조사한 내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방대하네. 진짜 방대하죠. 그 다음에 보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보고서인데 이게 그 검찰에서 어디에다 이렇게 조사를 해달라는 보고예요. 그래서 뭐 여기 뭐 그 프로그램 사용 뭐 이런 등등 했는데 자, 다음 봐주시면 요게 무슨 마크인지 아세요? 대검 검찰 마크. 검찰 마크 아니에요. 검찰. 네. 검찰에서 조사한 자료를 네. 그리고 검찰에서 자기들이 쭉 결론을 내놓은 자료예요. 검찰 내부 자료면 대검찰청. 대검찰청 디지털 수상 담당관실. 네. 이 자료가 어떻게 이석현 의원한테 왔을까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물어봤어요. 이 자료 어디서 났습니까? 그분이 검찰의 끈앞을 안 해요, 혹시? 이 자료 어디서 났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대답할 수는 없죠. 그렇죠.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런 표지밖에 없어요. 저는 본인이 이 자료를 구했다기보다는 예. 그분은 가만히 있는데 갖다 줬다고 봅니다. 그럼요. 이석현 의원이 4선인데요. 네. 우리 방청객들 많은데 이석현 의원 누군지 잘 모를 거예요. 4선 동안 하면서 별로 이렇게 유력한 활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인지도가 초선인 저보다도 좀 떨어져. 근데 저하고는 친해. 아니, 방청객이 지금 예. 6분, 예. 고등학생 한 분 하고요. 예. 그리고 40대로 보이는 대학생도 한 분 계신 것 같고 40대로 보이는 낮 시간이기 때문에 주로 남자분이요. 백수로 추정되는. 지금은 표정은 국정원 표정을 하고 앉아 있으면. 낮 2시인데 뭐 하러 오셨나 모르겠어요. 이런 자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나왔어요? 이거는 진짜 예. 검찰도 이 담당관실의 직원이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야, 지금 제 후문이요. 검찰이 청와대 발칵 뒤집혀졌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갔냐, 저 자료가. 그때 지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잖아요. 민주당의 예. 의원들이 조사 능력이 뛰어나서 이런 자료를 구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죠. 사실은 예. 청와대, 검찰, 한나라당 그러면 한나라당의 반대 세력. 네, 그 이런 안에서 애들이 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오는 거다. 사실 최고급 자료가. 지금 이 자료는요, 네. 이런 거에 자료 이제 제보가 두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실마리만 던져주면 찾아내는 자료가 있어요. 그건 공공기관에 있는 자료인데, 이거는 그게 아니죠.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그 조사 자료 내놔라. 그래도 이건 못 받아요. 그렇겠죠. 그 두 번째 유형이 이게 뭐냐면, 내용이 뭐냐면 안 보이시겠지만 네. 누군가를 조사했는데 그 조사한 컴퓨터 안에 어떤 뭐가 파일이 있느냐. 그리고 그 동작고 다니에요. 김종익 씨가 쓴 아이디가. 네, 네. 그분이 갖고 있는 자료, 조사를 해보니 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파일을 갖고 있냐, 이걸 조사한 거거든요. 그 파일들이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 전부 다. 네. 그러니까 이거 소멸시키기 전에 다 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검찰은 연관성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막상 보니까 이런 자료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거짓말한 것도 여기서 딱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네. 다음 자료 보시면 여기 보면요. 저분들 잘 안 보이죠? 저분들 보이면은 이게 우리가 말 제대로 못해. 여기 BH 보고라고 있잖아요. 네. 청와대 모른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BH 보고, BH 보고가 불나왔습니까? 블루하우스 청와대, 청와대. 총리 보고, 총리한테도 이 갔다. 상황이 다 보고가 된 거예요. 아니 그럼 정운찬 총리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중요한 건 뭐냐면 청와대가 이걸 모르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시킨 게 형이. 그런데 시킨 이런 게 근거가 나온 거죠. 나온 거예요. 디지털 뭐요? 좋은 얘기네. 대검찰청 디지털 수사 담당관실. BH 보고. 페이지 13페이지 중에 6쪽. 이거 풀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그 중에 의미 있는 것만 빼낸 거야.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걸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근거 자료가 되는 거죠. 그렇죠. BH 보고가 그런 있습니다. 내용이 다 나왔는데 중요한 건 검찰 자료가 나온 거예요. 검찰이 마지막 보루거든. 이 레임덕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였다가 느닷없이 레임덕이 나타나게 되면 싹 돌변해버리는 데 아니에요. 검찰이란 데가. 그렇죠.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게 불안한데. 그러니까 요 자료가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이 전방위적 사찰이다라고 하는 거 다 알죠. 청와대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죠.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 일정하게
가리고 있다는 거 다 알죠. 그러니까 특검하자는 거 아니에요. 국정조사하자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할 때 그런 거 없다고 묵살시켜버리면 또 조중동이 나팔 불잖아요. 그런 거 없다. 없다는데 왜 자꾸 우기냐. 그게 제가 유죄받은 내용이에요. 한나라당에서 아니랬는데 왜 자꾸 주장하냐. 그게 유죄의 근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료가 딱 나왔잖아요. 사실은 여기서 만약에 노무현 정권 시절이었으면 예. 탄핵이죠, 탄핵. 발칵 뒤집혀서 탄핵에 들어갔죠. 탄핵. 예. 2차 탄핵. 1차 탄핵은 받았으니까 2차 탄핵.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거 가지고. 아니, 지금 저기 연평도에 저렇게 공격 받아봐요. 난리 났죠. 지금 또 3차 탄핵이야, 그럼 또.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떤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총리 예. 실 산하에 이 소위 사찰팀, 예. 사람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이죠. 네, 그 사람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아니, 이거 국정원 있잖아, 다. 예. 왜 국정원을 안 시키고 여기를 시켰냐. 이상한 조직을 새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 얘기를 듣고, 예.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 예. 이 형제는 아무도 안 믿는 거죠. 예. 국정원도 안 믿고, 검찰도 안 믿고 사실은 예. 얘네들이 레임덕 오고 정권 넘어갈 시점 되면 다 넘어갈 것이다. 예. 그래서 보니까 거기 일한 사람들이 동네 형 동생들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분들이 독특한 자기들 특징이 있는데 네. 그런데 이분들뿐만 아니라 권력을 사유화시키고 싶은 사람들은 똑같은 충동을 다 느끼는 것 같아요. 김영삼 시절에 사직동 팀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자기들끼리 모았다가 언제든지 해체시킬 수 있는 이런 걸 만들고 싶은 충동이 느끼는데 이분들이 강한 거죠. 이분들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이른바 영포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똘똘 묶어고 동네 선후배, 뭐 고등학교 선후배. 지난주에도 개모임이라고 봅니다. 개모임. 지난번에도 그 지적을 했지만 북부 지방 검찰청, 네. 그 우리 지역구에다 다른 지역구로 가버렸어요. 거기에 검사장이 박준영이 박영준. 박영준 고등학교 한 해 후배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굳이 사건을 흘러보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연동이 되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고 이거 한번 해보자.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되면 해체하자.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보기에는 검찰 내부에 혹은 국정원 내부에 국가를 지키려고 하는 나름대로 그 기강이 있는 데 아니에요? 그 사명감을 가져온 국정원에 사람들이 있는 데들이죠. 보기에. 그런 데서 니네가 우리 걸 대신해? 그럼 니네가 니네 권력 유지하기 위해 이거 해? 그러면서 그럼 니네 한번 엿먹어봐라. 이러면서 흘러나왔을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근데 그게 중반 이전까지는 안 흘러나오는 거죠. 죽을까봐 자기가. 죽을까봐. 지난번에 뭡니까? 누구죠? 박지원 대표가 검찰총장 날릴 때 공항 면세점에서 쓴 영수증. 네. 그것 때문에 공항 면세점 발칵 뒤집혔잖아요. 네. 그건 중반기 이전이죠. 레임덕 걸리기 전에. 영수증 달랑 한 장이었죠. 근데. 영수증 한 장이었죠. 그래서 그때 후문 들어보니까 2명까지는 압축했대요. 2명. 근데 둘이 서로 안 했다고 하니까 못 잡아낸 거죠. 끝내는. 예, 끝내 못 잡아낸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검찰 어디에서 이게 흘러나가지 누가 알아요. 게다가 검찰을 또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사찰팀도 다 이제 드러났고. 힘 빠진 거죠. 힘 빠진 거. 그리고 흐뭇합니다. 흐뭇한데.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김종순이 흐뭇해도 나는 늘 마음이 불안한 게 재판이 안 끝나서. 대법원 판결만 그러니까. 남겨있는데. 선고가 일주일 남겨놓고 판결하면 어떡하지? 근데 제 생각에는 안 나올 것 같은 게요. 예. 원래는 정상적인 스케줄상 예. 났어도 벌써 2년 전에 났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의. 그때 이제 이런 얘기 있어요. 제 얘기 오래 하면 안 되는데 그때 연구관들 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쉽지 않은 판결이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렇죠. 얽혀 있는 거 말고 현직 국회의원이 정치적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어느 범위까지 볼 것이냐. 이 역사적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이게. 그래서 판결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그 결과가 대통령하고 직접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핑계로 그 사람들은 차일피일 미루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지 어쨌든 않아요. 판결이 만약에 불리하게 나면 1년 실형입니다. 그럼 마치 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가면 안 잠시 돼요. 쉬는 것도 괜찮지 않나. 가면 안 되는 게 가면은 털약을 못 먹기 때문에 다시 머리털이 빠질 수가 있어. 저는 6개월 정도 가신 다음에 복권이 돼가지고 돌아오시는 게 어떨까. 다음 정권이 바뀌었을 때를 전제하여. 안 바뀌면 계속 사셔야 돼요. 이 내용은 삭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워낙 큰 사건이다 보니
그리고 그렇게 뭐랄까요 북한이 연루되다 보니 음모론을 연결하기는 되게 부담스럽죠. 어려운 일이에요. 예, 시간이 지나면 나옵니다, 얘기는. 그런데 예.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 것이 아마도 예. 어느 시점에서는 예. 이 사찰 불법 사찰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예. 국내 정치로 보자면 대단히 큰 사건인데 북한이 지금 포로 쏴가지고 예. 이게 사실은 확 죽었잖아요. 그렇죠. 예. 안 그랬으면은 이걸로 며칠을 도배했을 것이고 예. 이걸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가 왜 나올 수밖에 없냐면 민간인 전사자 2명이었잖아요. 네. 민간인 사상자죠. 그런데 그 동생이 억울하다. 우리 형 죽은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 불만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피해자 당사자들은 그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당시 호구 훈련에 참석했던 사람들, 연평도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뭔가 석연치 않은 상황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석연치 않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늘 아래 거짓말은 덮을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네티즌 수사대들이 얼마나 이게 막강합니까? 만약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고 조금이라도 나오면. 정치적 음모나 이런 게 구석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치적 부담을 안고 얘기하지 않아도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 중에 예. 이거는 음모론에 불과 시나리오는 얘기하지 말죠. 불안하니까. 그럴까요? 예. 잡혀갈 수도 있기 때문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그리고 있기 지금 때문에 이게 남북 간 그 대치 상황이고 이게 지금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얘기하는 게 좋고 다음에 우리 답답하잖아요. 일단 가슴이 여의도만 생각하면 어쨌든 그런 음모론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개연성은 있죠. 상황들이 좀 있다. 사실이 드러날 거라고 보는 거죠. 사실이 무엇이냐? 이게 팩트가, 드러날 거라고. 정확한 예, 팩트가. 정확한 팩트가 나올 때가 그래서 혹시 우리가 자극을 일부러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연결되는 음모론이 나올 수 있는 팩트가 나올 수 어쨌든 있다. 팩트는 지금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전체는 아니에요. 전체는 아니에요. 그건 뭔가 뭔가 나올 수 있죠. 예. 좋습니다. 한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죠. 뭐냐면 묶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자, 수동으로. 수동으로 똥? 예. 김문수 도지사가 예.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 세종대왕, 이승만 펴도, 예. 대통령 막 묶어가지고 갑자기 과거에 이제 보수 색깔을 띤 대통령들을 칭찬을 하고 칭송을 하고 그리고 또 갑자기 이재호 여의도만 보면 특임장관, 답답하다고. 예. 예. 우린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답답한데. 특임장관이 나와서 객토 갈아엎어야 된다. 지금 구도는 완전히 그 갈아엎어야 될 지금 상황이라면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과 예. 반대쪽에는 박근혜 전 대표가 있는데 이런 구도 정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예. 뭐 갈아엎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지금? 지금 거기에 이제 우리 또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발언을 세게 했어요. 네. 정치인으로서 야당 대표로서 무척 세게 얘기했죠. 네. 노무현 대통령을 검찰을 앞세워서 네. 죽음으로 이르게 했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손이었다. 그리고 형제들을 어둠의 세력이라고 표현했고 박영준, 이상득, 이명박 세 명을 지칭하면서 네. 어둠의 삼각축이라고 얘기했고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제일 세게 발언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보면서 어둠의 삼각축. 네, 어둠의 삼각축.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을 죽였다 이런 식의 발언이 그렇죠. 마찬가지죠. 예,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가 있는데 네. 어쨌든 친노에 대해서 여러 차례 죄송하다고 했는데 이 발언 하나로 여러 가지로 상쇄된 측면도 좀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싸움이 벌어질 그 청와대나 한나라당을 상대로 세게 붙을 때 또 그 이면에서 이재호, 김문수 이런 발언이 있단 말이에요. 세게 발언이 나오죠. 서로 이제 세게 발언하는 서로 사실 잘 아는 사이 아닙니까? 잘 알죠. 게다가 같이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오랫동안, 예.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발언 누구 발언이 더 센가 막 컨테스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대선전이 붙었다. 예. 그리고 대선전의 무기 중에 하나가 개헌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일단 김문수 보면 김문수가 95년도에 미 국무부 프로그램으로 미국을 29박 30일을 갑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그레이트 아메리카, 위대한 아메리카. 이 결론 내리고 전향한 거 아니에요? 보수 진영으로. 그리고 96년도에 국회의원 됐고 그때 정치적 판단은 그 95년도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을 폄하하기 앞서갖고 계속 네거티브 전략을 써봤어요. 김문수 개인이. 도지사가 계속 예.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공격했죠. 네거티브로 해봤는데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주식 투자로 하면 포트폴리오 한 겁니다. 네거티브로 가다가 안전하게 좀 포지티브하게 칭찬도 좀 해보고 그래서 지지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려고 개인적으로는 아마 그런 걸 염두에 둔 것 같고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이재호가 친이 아닙니까? 네. 김문수는 지금 친이로 분류돼요. 분류는? 예, 분류는 친이로 분류돼요. 근데 친이에서 사실 좀 떨어져서 독불장군처럼 분류되고 있었는데 친이와 손을 잡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러브콜을 한 거다. 아, 이것이? 예, 그리고 아직은 그렇게 가지 않는데 김문수가 아마 개헌에 긍정적이고 호응하는 발언을 조만간에 할 겁니다. 아, 바로 예언 하나 예.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그걸 예언이라고 감탄할 정도면 뭐 방송 진행 못하는 거죠 이제. 김문수 도지사가 아마도 이명박 대통령이 슬쩍 흘렸던. 그렇죠, 흘렸던. 그리고 개헌의 어떤 발언을 할 것이다. 예, 이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재호 특임장관이 여의도만 보면 답답하다. 다음 김문수 발언은 나는 개헌에 찬성한다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 사람도 머리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서울대 출신. 지금 정치판은 근본적으로 개혁이 필요하다. 아, 이 객토가 예. 개헌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객토는 개헌이고요. 지금 정치판은 근본적으로 엎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나는 생각을 같이 한다. 요쯤 발언하자 다음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럼 다 털어놓고 개헌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자. 이거 두 번째 발언이에요. 그 김문수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발언. 네. 그래서 지금 그 내부 참모들이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다음 발언을 뭐로 할까? 오늘 이 방송 보고 이제 딱딱 나오잖아요, 발언이. 그 다음에 객토에 동의하고, 그 다음에 개헌 발언하고. 꾹짝이 서로 맞아서. 그러면 그 다음에 한나라당 내에서 개헌 세력 한번 묶어보자. 그러면서 이재호가 자연스럽게 손을 잡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가 아니라 자기들이 묶어서 갈 수 있는데 그 와중에 양념으로 또 발언 한두 발언씩 합니다. 김문수는. 4대강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은 대한민국 책임질 자격 없다. 그걸 툭 쳐내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도 묻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한 서너 가지 류의 발언이 있으면서 이미 이재호는 내 주위에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여라 하면서 밑밥 다 놨잖아요. 자기 세력은 있고 그 밑밥을 받아서 거기에 호응하면서 김문수가 붙고. 이재호의 복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명박의 목숨을 살려주는 그럼요. 역할이군요. 그럼요. 목숨만 살려주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자기가 뽑혀갖고 수상돼봐요. 엄청난 거죠. 그러면- 수상 갖고 이재호하고 이러겠죠. 김문수하고. 야, 수상 누가 먼저 될까?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놈이 먼저 하자. 아,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좀 먼저 하겠다. 너 나중에 해라. 실제로 안 적고 이런 천박한 얘기들 하고 있어요. 보통 정치인들 그런 얘기합니까? 저만 빼놓고요. 의원님은 그 시간에 보통 여자를 만나죠. 아니, 제가 털약을 먹거나. 한나라당의 17대 때 유력한 소장 정치인들이 그 두세 명이 네. 저기 마포에 있는 그랜드 호텔인가 가든 호텔인가 네, 가든 호텔. 거기서 밤에 만났어요. 근데 너무 술이 취해갖고 나를 못 봐. 저는 술이 취해갖고 한 12시 반쯤 됐는데 많이 먹어도 멀쩡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인간들이 무슨 얘기 하나 늘 신경 쓰고 다니니까. 그래서 의원님이 술이 되신 다음에 네. 전화한 사실 자체를 기억 못하는 경우 많이 봤는데. 네. 그때 이제 3시가 넘었을 때. 아니 근데 3시 어깨동무하고 가는데 형 그때 이제 우리 그 이명박 대통령 되기 전이죠. 형 다음에 형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나 시켜주는 거야. 3시서 가면서 어깨동무하고. 그 유력 정치인들이 누군가요? 아유 얘기할 수 없죠 그거는. 그런데 속으로 아유 병신들 꼴값 떨고 있네. 아니 누군지 아유. 특정하지 않았으니까 요걸 더 해야겠죠. 그럼요. 아니 그것밖에 못 들었어요 들은 얘기가. 그런 식일 것이다. 예. 그 오랫동안. 사람들 그 세 사람이 많이 사찰들을 당하고 있어요. 아, 그럼 급하군요. 그래서 제가 양념만 얘기해 좀 좋아갖고 그냥. 그래서 김문수 이재호가 이 발언을 통해서 서로 간의 간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만날 지점이 거의 눈앞에 오지 않았냐.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정치 일정 계산하고 그리고 밑으로는 참모들이 서로 간에 만나서 조율하고 이런 게 지금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그 국정은 이해가 갔습니다. 네. 근데 이 타이밍에 왜 같이 손학규를 뛰어드는 거죠? 손 대표는 실질적으로 대포폰 전국을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본인의 이런 정치적 칼라가 위기가 왔을 때도 정확하게 싸우지 않는다. 이때까지 라고 그랬죠. 하는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시기가 오면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 대포폰을 딱 잡았는데 그래갖고 그 시청함 나갈 때도 물론 국회로 들어간 것 때문에 비판 소리도 많았지만 시청함 가서 나는 홀로 싸우겠다. 원내 투쟁대로 해라. 그리고 이틀 만에 대포 터지면서 그냥 접었죠. 그러면
이 3자 적대적 공생관계 이런 건 아니네요. 아, 그런 건 아니죠. 예. 우연히 맞아떨어졌다. 그 우연히 시점은. 맞아 떨어졌고. 어쨌든 대선이라는 공부모로 똑같다. 그러면 그리고 이 세 분이 대선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미 대선 경선 붙어졌고 여기서 마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10% 올라가서 10% 중후반대로 초중반대로 안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 국민들에게 각인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민주당 내에서 혹시 개헌을 받을 만한 세력이 존재합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이원 집정부제요. 이원 집정부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이거를 심정적으로 받을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자꾸 개헌 얘기하는 거예요. 개헌 저쪽에서 우리 쪽에 이 술탄 던져놨는데 우리 내부에서 개헌 받을까 말 것인가 하다 잘못하다 보면 이게 술탄 폭탄 게임 된다. 절대 우리 쪽에서는 개헌 얘기 지금 해서 안 될 때다. 그래서 당론으로 개헌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든지 간에 논평을 못하게 딱 막아놨어요. 일단은.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90명 가까이 되는, 90명 넘었나요? 제가 보기에는 심정적으로,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안정적인 지역들, 호남, 그 다음 경기 외곽의 호남 지역, 인구가 많은 지역들, 이분들은 분권형 대통령제나, 그 다음에, 이원 집정부제나, 이런 걸 받고 싶은 심정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상 안에 들어가서 해보면, 이 제도가 한번 논의는 돼야 될 시점인데 이런 거죠. 꼭 정권을 잡으면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 찾기 위해서 개헌 논의가 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순수하게 저 개헌 논의가 되면 토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말 그대로 개판 쳐놓고 위험할 것 같으니까 빠져나가려고 살으려고 이렇게 개헌 논의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목적이 너무 뻔하잖아요. 목적이 뻔하죠. 근데 어디 갖고 어느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나중에 문제되고 청문회 올랐을 것 같으니까 개헌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100% 동의하더라고요. 감옥은 갈까요? 누가요? 그 형제들이. 왜 제가 판사도 아닌데 저한테 물어봐요. 깜짝이야. 난 감옥 갈 거여서 난 내 얘기 또 하는 줄 알고. 아니, 형제들이 말이에요. 그건 모르죠. 용감한 형제들 있잖아요. 용감 형제가 아니라 손학규 대표의 표현에 따르면 어둠의 삼각축. 야, 그 말 멋있었어요. 어둠의 삼각축. 가기는 가야 할 텐데 말이죠. 저요? 누구를 특정하진 않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서 지금 마무리를 하시죠. 정국은 보면은 정국을 정리 좀 해주십시오. 겉으로는 표면은 잠잠한 것 같지만 이미 대선전이 붙었다. 대선전이 붙었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매개체는 개헌이다. 그리고 친이 진영이 확대 재생산될 거냐 축소될 것이냐 이런 것이 앞으로 상황을 보는 관전평이고 손학규 대표의 행보는 좀 더 각을 세우고 선명한 투쟁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이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포와 대포폰의 문제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으나 지금은 누구도 예단할 수 없고 그것을 음모론으로 얘기하는 것은 섣불리 얘기하는 건 위험하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감추고 싶은 불편한 진실이 있다고 한다면 언젠간 드러날 것이다. 그런데 그 이전에 지금 대응만으로 우리 정부의 철학이 없음 또는 기강이 완전히 해이해진 거죠. 통치 방식에 구태연함이 야기한 사건이다. 대응 방식 자체가.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방청객들이 많이 오셨어요 오늘. 평소에 이 정봉주 전 의원님에게 질문하시고 싶은 것이 있었다고 하면 시간이 남았나요, 근데? 하나 정도 질문을 하시고. 네? 아니, 그럼 끝낼게요. 빨리 가야 돼, 빨리.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급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가야 돼.